미국이 한때 그랬듯이 이제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부유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자신의 나라에서의 성공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진 그녀는 패션의 본고장인 프랑스를 떠나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의 프랑수아빌에 사는 20대 여성 소피아라고 합니다. 프랑수아빌은 파리 근교의 조용한 시골 동네인데요. 전 이곳에서 태어나 온화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아버지의 직업은 솜씨 좋은 재단사였어요. 근사한 슈트를 맞추기 위해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전 옷을 만드는 일에 무척 관심이 많았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키웠던 겁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 고향 프랑수아빌을 떠나 파리에서 살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 학원인 에스모드라는 곳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역사 깊은 패션 학교에서 온전하게 졸업을 하려면 정말 피나게 노력을 해야 해요. 에스모드 패션 스쿨은 각 학년 진급 때 평가를 통해 정원의 50%를 탈락시키고 입학 정원의 단 25%만이 졸업작품 발표회를 거쳐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싸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경쟁자를 누르고 졸업을 하길 바랍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에스모드 패션 스쿨을 졸업했다는 것은 프랑스 유수의 패션 브랜드에 입사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니까요. 때문에 평가를 하는 동안에는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치열하죠.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제 꿈을 위해 이 악물고 노력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전 교수님의 추천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경영 대회인 플로렌스 에스모드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전 어느 유명 디자이너의 스태프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하는 일은 허드렛일에 불과하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 패션 경연 대회를 함께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경험을 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경영 대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디자이너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 모델의 하이힐에 걸려 찢어지고 만 것이었죠. 도저히 수선이 불가할 만큼 훼손이 됐고 결국 마지막 작품은 선보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디자이너 선생님은 화를 참지 못했고 그 불똥은 엉뚱하게도 제 쪽으로 튀더라고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가 보조 역할을 맡은 저 때문이라는 논리였어요. 전 억울한 마음에 항변했지만 디자이너 선생님은 다짜고짜절 몰아붙이셨죠.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전 그 옷을 만지지도 않았는걸요. 하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디자이너 선생님은 화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보조자를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회초년생에겐 굉장히 위협적인 말로 들렸죠. 전 돌변한 디자이너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저 같은 얼치기가 이 업계에 발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화를 냈어요. 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유 없이 화풀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실수로 그 옷을 찢은 모델이 그 디자이너에게 사과하며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됐지만 전 그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가며 패션 학교를 졸업했지만 결국 전 이 세계에선 누군가의 샌드백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그 사건은 뜨거웠던 제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어요. 전 이제 패션계라면 눈길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머물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린 제겐 그 억울했던 사건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파리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절 아는 동료들은 제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위로를 건넸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전 중국 상하이에서 공부를 하는 오랜 친구를 찾아갔어요. 중국인 엄마와 프랑스인 아빠를 가진 혼혈아였죠.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는데 그 친구는 상하이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도 만날 겸 마음의 정리도 할 겸 짐을 싸서 상하이로 향했어요.
친구는 몇 년 만에 만난 절 격하게 반겨주었고 그 친구와 상하이 곳곳을 구경하며 지치고 아픈 마음을 달랬어요. 어릴 적 친구를 만나니까 그래도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친구를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메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는 중국에서 제법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한다더군요. 같은 또래였던 우리 세 사람은 금에 가까워졌고 약간 술에 취했던 전 제가 프랑스에서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메이리가 제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겪은 일은 날아가는 새가 싼 똥에 맞은 것과 같다며 새똥 같은 하찮은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녀의 조언은 새로운 인식에 대한 개안이었죠.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전 죽어도 그 유명 디자이너를 새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메이리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꼭 프랑스에서 이룰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전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가 아니라면 어디서 그 꿈을 이루냐고 반문했죠. 이어진 그 친구의 터무니없는 말에 실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메이리는 한국을 가보라고 조언했어요. 한국의 패션 시장은 굉장히 유행이 빠르고 젊은 디자이너들이 감각적인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좋은 조건들을 가진 곳이라는 거였죠. 전 코웃음을 쳤어요. 아시아의 평범한 국가가 명품 브랜드가 즐비한 프랑스와 비교 자체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이리는 연신 한국에서 기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직접 한국에 가서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이었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한국 패션에 열광하고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자신이 한국에 갈 예정이니까 정 믿기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한국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 제안에 고민이 됐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가볼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건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하이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속는 셈치고 가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메이리와 함께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됐죠. 한국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 전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규모인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여러 번 와본 경험이 있는 메이리는 익숙하게 입국 수속을 밟고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곳으로 이동하더군요. 메이리는 한국 공항은 서울 도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잘 마련돼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교통체증이 없는 지하철을 즐겨 탄다면서 한국의 지하철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만큼 훌륭하다고 말하더군요. 메이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물론이고 쾌적한 실내와 조용한 분위기는 프랑스와는 완벽히 다른 지하철이었습니다. 사실 파리의 지하철은 무척 노후돼 있어요. 몽마르트에 위치한 패션스쿨은 제 숙소와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파리에 있을 땐 늘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퀴퀴한 냄새와 낙후된 시설 거기에다 늘 행패를 부리는 취객까지. 한국 지하철은 파리 지하철에 비하면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공항이나 지하철만 보더라도 한국이란 나라가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곳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이리는 한국인들은 워낙 빠른 걸 좋아해서 패션 유행도 지하철만큼 빠르다는 농담을 했어요. 미리 예약한 숙소에 짐을 풀고 저희는 한국 패션의 중심지라는 동대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메이리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익숙하게 패션 상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곳엔 엄청 다양한 종류의 옷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하나의 도매 건물 안에 수백 개의 도매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 그런 도매 건물들이 수십 개나 형성돼 있다고 하니 동대문 시장의 규모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메이리는 동대문 시장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건물은 어떤 종류의 옷들이 강점이고 또 몇 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전 한국의 패션에 관해 의심했어요. 아무리 옷의 종류가 많다고 해도 입고 싶지 않은 옷들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메이리와 함께 건물을 구석구석 돌며 옷을 구경했던 저는 놀라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들은 무척 감각적이고 세련됐더군요.
패션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제 눈에도 그들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스타일은 정말 멋지게 보였어요. 상점 하나하나마다 자신만의 브랜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메이리는 그중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매장 주인은 익숙한 듯 메이리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요. 그녀는 옷 디자인이나 컬러 가격 같은 정보들을 줄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중국인들이 메이리가 소개하는 옷에 열광했고 너도 나도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은 단시간 내에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더군요. 전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 옷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아무리 도매 시장이라지만 옷의 단가가 무척 저렴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만약 한국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을 파리의 어느 매장에 건다면 가격표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 전 동대문 시장을 구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패션이 수준 미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완벽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대문 시장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무척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패션 스쿨에서 경험했던 느낌과는 많이 달랐어요. 메이리는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한국 옷들을 무더기로 사간다면서도 한국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을 입기만 하면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며 웃더라고요. 전 메이리의 말에 동감했어요. 확실히 한국이 창조한 패션은 대중적이면서도 감각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유행에 빠르고 민감한 것을 넘어 유행을 선도할 만한 디자인도 무척 인상 깊었어요. 신선한 디자인들이 매 순간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한국의 동대문 시장이라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면서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매장마다 쌓여있는 짐 꾸러미였어요.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옷들을 넣은 짐 꾸러미를 매장 근처에다 쌓아놓았고 이내 그 짐 꾸러미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죠. 메이리는 주문을 받은 옷을 배달하는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동대문 시장에는 옷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주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옷을 주문하면 그날 새벽 그 옷이 상인에게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들의 효율적인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프랑스가 전 세계의 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절 메이리가 깨우쳐준 셈이었습니다. 저와 메이리는 짧은 동대문 시장 투어를 마치고 어느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 오면 꼭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순대볶음이라는 음식이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의 비주얼은 절 망설이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메이리는 한번 먹어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면서 순대볶음을 권했어요. 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그 음식을 입에 넣어봤죠. 그리고 그동안 제 입맛도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이리는 제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라고 말했어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순대볶음의 맛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처럼 좌절하지 말고 시도해보라고 조언하더군요. 전 메이리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고 나서도 제 꿈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탐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연히 동대문 시장에서 젊은 디자이너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디자이너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지원과 조언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전 그 프로그램이 절 위한 기회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곧장 그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했고 약 한 달 후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모드 패션 스쿨 출신이라는 부분이 크게 어필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전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뻤어요. 제게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죠. 전 한국으로 건너가 세계에서 가장 패션 시장이 활발한 동대문 시장에서 제가 디자인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멋진 옷들을 세상에 선보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제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제 이름을 건 옷들이 상인들에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죠. 작은 용기가 이런 큰 결과로 이어질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전 한국에서의 모든 프로그램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유명 명품 디자이너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꿈의 크기는 명품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게 용기를 준 친구 메이리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은 새똥 같은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